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1권,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권, 2권 모두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독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장 8장을 이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8장의 제목은요, 민의의 전당과 51% 민주주의. 8장 내용도 꽤 깁니다. 그래서 8장도 3번에 걸쳐서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402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만약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공통된 목적을 가진 동지들이므로 서로 절충, 타협하여 일치점을 찾는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소수자가 양보하여 다수에게 협력하거나 자신들의 소수 의견을 보류함으로써 다수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면 이 역시 소극적인 협조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만약 찬성하지 아니하는 소수에게 다수가 강제적으로 일치 행동을 요구한다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글은요, 우당 이회영의 말, 이정규 우당 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당 선생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할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상이라는 말을 야합이나 거래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폐습입니다. 협상은 논리와 논리가 공통의 영역을 찾는다는 점에서 토론과 논쟁을 거쳐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여당도 잘못이 있으면 협상의 예술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늘 우리 여당은 완승과 완패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완승이나 완패는 또 하나의 완승과 완패를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또 다수당은 51%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고 주장해 당내에서 51% 주의자라는 또 다른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건 필자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동아 5월호 1985년 최일남이 만난 사람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403쪽 읽어가겠습니다. 소제목은요, 대표 선수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 부제는 비겁하게 구시대 인물 내세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1년 1월 초 나는 정신없이 바빴다. 왜냐하면 정치 일정상 1월 15일까지 창당 대회와 대통령 후보 지명을 끝내야 2월 대통령 선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당 조직책 인선 작업에 속도를 냈지만 서울, 그 중에서도 종로 중구는 정말 어려웠다.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성에 차지 않았고 당의 이미지를 생각해도 아무나 선정할 수 없었다. 권정달 사무총장은 이 지역에 방공검사로 유명한 오제도를 영입해 조직책, 즉 지구당 위원장 및 향후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로 선정하려 했다. 제9대 때 이 지역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오제도는 당시 정치 규제를 당하지 않아 나름대로 새 정당을 창당하고자 이북 출신들을 중심으로 작업 중이었다. 네, 밑에 설명을 좀 읽겠습니다. 각주가 있는데요. 제9대 국회의원 서울 종로 중구에서 당선된 2명의 의원 가운데 장기영 공화당은 임기 중 작고했고 정일형 신민당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 지역구의 의원 전원이 권위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제9대부터 12대 국회 1구 2인제 시기의 선거법 규정에 따라 1977년 6월 10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무소속의 정대철 가로 열고 정일형의 아들과 오제도가 당선되었다. 이것은 1구 2인 제하의 유일한 보궐선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중대선거구 그러죠. 그래서 1구 한 지역에서 2명을 뽑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의 소선거구제와 다르게 2명 다 거리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힐영 박사가 나오죠. 정힐영 의원. 이분이 그 소개된 대로 정대철 의원의 아버지였고 김대중 대통령과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조인 이태영 변호사란 분입니다. 그래서 정일형 의원과 정일형 박사로 많이 불렀는데 정일형 박사와 이태영 변호사 사이에 아들이 바로 정대철 의원입니다. 권 총장은 오제도를 영입하면 그의 창당 기도도 막을 수 있으니 양수 겸장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특히 송지영이나 윤길중 같이 과거에 그로부터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권 총장이 여러 차례 권유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를 만났다. 창당 작업을 중단하고 종로 중구 지역책을 맡으라고 권했다. 그는 고소원이나 불감청이라고 기다렸다는 듯 즉각 호응했다. 고소원 불감청이란 말은 내가 감히 말로 청할 수 없는데 듣게 되어 고맙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해석이 맞나요? 내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거기에 응한다. 이럴 때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1월 7일 그는 쏜살같이 종로 중구 지구당을 창당하고 위원장이 되었다. 나는 지구당 창당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종합해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하곤 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1981년 1월 13일 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로 갔다. 마침 보좌관실에서 허화평, 허삼수 두 사람과 마주 앉게 되었다. 그런데 허화평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지금 작업하신 신당의 조직책 면면을 보니 참신한 인사와 구정치인이 섞여 있습니다. 너무 이상을 쫓을 수도 없지만 국민에게 신선감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여론입니다. 각 지역에서 자천타천 후보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를 가려내기 참 어려운 일이요. 일일이 지역 여론을 들어볼 수도 없고 당이 아직 그럴 만한 지역 기반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곳을 꼽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신당의 운명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종로 중구는 정치 1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당을 한다면서 구시대적 인물인 방공검사 출신 오제도를 조직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는 낡은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돌아다녀서 주저앉히기 위해 나온 고육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니 그를 정치 1번지에서 내보내면 신당은 사람이 없어서 때묻은 사람 빌려다 쓴다고 국민에게 비겁하게 비칠 겁니다. 제가 좋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응시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선배님이 나가십시오. 내가요? 일순 당황했다. 전혀 출마할 준비가 안 된 나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왜 어떻습니까? 종로에서 성장했고 학교 다녔고 더 이상 다른 사람 고르는 것보다 건곤일척으로 모든 걸 걸고 심판받아야지요. 우리가 걸지 않고 몸을 사려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답변할 말이 없었다. 그나마 그 순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즉시 결심했다. 여러분의 희망이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을 걸지요. 나로서는 완전히 미숙한 처지이지만 배워가며 싸우지요. 그는 나의 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가깝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아마 그분은 생각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의논 결과가 아니라 선배님의 생각으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허 보좌관실을 나와 즉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날은 약간 시간이 비어 있었는지 아니면 허 보좌관이 일정을 조정했는지 전두환 대통령이 혼자 서류를 보고 있었다. 카카, 긴급히 건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전 대통령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중간에 제가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허화평은요, 대통령실 직제에 없는 보좌관, 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해서 다른 비서들은 비서동에 근무했고 그 허화평만 본관, 대통령 집무실 옆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는 지금의 청와대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고요.
그때는 옛날 경무대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그렇게 허화평이 실질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신당을 창당하는데 서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종로, 중구는 간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제도랑 구시대 정치인을 빌려서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총대를 메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가깝게 건의드리러 왔습니다. 전 대통령은 소파의 팔걸이 앞부분에 나무로 조각된 사자머리상에 입 근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종찬, 잘 생각했다. 나도 동감이다. 그래,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안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종로 중구에서 출마하기로 결정은 되었지만 당장 고민은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말했다. 이제 나가게 됐어. 어딜 나가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게 됐다고. 어디서요? 종로에서 나가지? 어디긴 어디야. 아니, 뭘 믿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된다고요? 하여튼 선거를 치르게 됐으니 단단히 준비하라고. 그날부터 아내는 이불을 쓰고 들어 누웠다. 다행히 장모님이 내 편이었다. 그래서 준비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백수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나는 당의 사무차장으로 전당대회 준비하랴, 지구당 처음 관리하랴, 이래저래 시련이 컸다. 그 다음 고민이 이미 오제도가 지구당 위원장이 된 마당에 이를 뒤집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허화평 보좌관과 다시 의논했다. 그는 권정달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지시라고 쾅 눌렀다. 권 총장은 그날로 오제도에게 조직 작업을 중단하고 나를 도우라고 설득하며 전국구 후보를 약속했다. 오제도는 끈질긴 사람이지만 대통령의 엄명이라는 바람에 후퇴하고 말았다. 또 다른 고민은 지구당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역 사정이 어두웠다는 점이다. 지구당은 을지로 3가와 청계천 사이 뒷골목의 허름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을 물어 찾아가 정수응 사무국장을 만났다. 지구당 사정을 대강 듣고 지구당 대회를 다시 개최할 준비도 부탁한 뒤 중앙당으로 불이 나게 돌아왔다. 중앙당 창당 준비에 몰두해야 했기 때문이다. 1월 15일 일단 민정당 창당 대회와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는 다시 지구당 대회 준비로 며칠을 보냈다. 다행히 공화당 사무당료 출신인 정수응 군이 조용하면서도 대단히 유능했다. 그는 특히 격동기의 지구당의 우두머리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이 서 있었다. 바로 얼마 전 오제도를 위한 지구당 대회를 치렀으나 이번에는 나를 위해 지구당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었다. 1월 20일 종로 중구 지구당의 위원장 교체 사실이 발표되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매스컴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을 내보내서 심판받겠다고?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벼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바로 이재영 대표에게 내가 종로 중구 위원장으로 교체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 역시 오제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지 즉각 나의 출마에 찬동했다. 종로 중구는 정치 수준이 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면 호응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절대로 구시대 선거하듯 하지 말고 모범적인 선거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날부터 종로 중구의 어른들을 찾아 인사하러 나섰다. 우선 안국동 자택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을 찾아뵈었다. 그는 청년 시절 상하이 임시의정원 의원이었고 해방 이후 종로 지역의 3대부터 5대 국회의원이었다. 또 우리 지방과는 세교가 있었다. 그런 인연으로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엄청나게 저항했으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선 비교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야당 원로 입장에서 여당 후보인 나를 지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지원해 주었다. 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그 신파 구파에서 구파입니다.
그래서 장면 총리와 아주 대립각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도 계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76년인가요? 그때 3.1 구국선언에서 이제 윤보선, 지약순 그리고 김대중 이 세 사람이 제야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박정희 정권에 계속적으로 저항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에 관련돼서는 중립적 입장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당 이해영 선생 댁을 거쳐가지 않은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나는 그의 조북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도울 것이며 우당의 손자라면 그 또한 선조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런 말씀은 나의 당선에 큰 힘이 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뒤 계속 이어진 나의 정치 생활에도 용기의 바탕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민관식 전 국회의장을 찾아뵈었다. 그는 3대 6대는 서울 동대문에서, 10대는 종로에서 각각 당선되었고 12.6 이후 국회의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국회가 해산된 뒤에는 자택에 칩거하고 있었다. 민 전 의장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잘 되었네. 새 인물이 등장해 명분이 있지. 어디 헝그릇 가지고 표 달라고 할 수 있나? 민 전 의장의 격려 말씀이었다. 그는 나에게 종로 지역, 특히 창신동, 숭인동 등 동대문 일대의 탄탄한 지역 기반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도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조직, 특히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약사회까지 동원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중구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정일영 박사, 2대부터 8대 중구, 9대 종로 중구도 찾아뵈려 했으나 병환 중이라는 이유로 나의 방문을 정중히 사절했다. 그분의 아들인 정대철 군이 정치 규제로 묶여있는 마당에 나를 환영할 리 없었다. 그럼에도 댁을 찾아갔다. 그렇게 막상 찾아뵈었더니 정 박사는 병상에서 약간 몸을 가누면서 한마디 충고를 해주셨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그 밖에도 나는 오래전에 종로에서 출마에 당선되었던 유진호 박사 7대를, 그러니까 7대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진호 박사를 한남동 자택으로 찾아뵈었다. 이 유진호 박사는요,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 헌법 초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헌헌법,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무렵 장수는 나와 별도로 명동성당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 만났던 모양이다. 평소 잘 아는 수녀님의 조언에 따라 사제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나오는 김추기경을 맞닥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당돌하게 혼자 인사했다. 이번에 이 지역에 출마한 이종찬의 안사람입니다. 혹 시간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장수는 할머니에 져서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와 나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김추기경에게 건넸다. 그는 그 책을 밤새 읽었던 것 같다. 그리고 비서 수녀에게 이 책을 건넨 분들에게 천주교를 선교하라고 일렀다고 한다. 1월 24일 드디어 지구당 임시대회가 나는 정식으로 종로 중구 지구당 위원장이 되었다. 위원장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민정당은 일제의 식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출범한 정당이다. 금년, 즉 1981년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36년이 되는 해다. 일제에게 36년간 핍박받으면서도 그 뒤 36년 동안 우리는 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청산하기 위해 먼저 식민사관을 일소하고 민족사관을 정립하겠다. 민족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나팔수가 되겠다. 둘째,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과오는 1인 장기 집권에 있었다. 민정당은 근대 정치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1인 장기 집권을 배제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전통을 세우겠다. 정권이 교체되려면 정당이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네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을 탄생시켜본 경험이 없는 불임 정당이었다. 나는 우리 민정당을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임 정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셋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이다. 민정당은 국민을 안정시키고 사회 전체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일에 노력하겠다. 네,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나는 장순과 함께 당선 인사차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1981년 초 민정당 서울 제1지구당 종로 중구 창당대회, 이날 필자는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1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진에 보니까 당시 그 이재형 당 대표일 겁니다. 당 총재인가요? 국회의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국회의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은 확실히 했고 당대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두환이 총재를 했기 때문에요. 네, 직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선, 총선의 숨가쁜 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겨우 종로 중구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권정달 총장은 이미 안동지역 출마를 결심하고 열심히 뛰고 있었다. 그는 전국 최고 득표를 목표로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에서 보내고 있었다. 결국 서울에 있는 내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를 주관해야 했다. 선거인단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선 지구당 위원장을 하루빨리 임명해 지구당별로 선거인단 선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일자는 2월 11일로 목전에 다가왔는데 1월 말까지 조직책조차 결정되지 않은 지구당이 많았다. 부랴부랴 작업을 진행해 2월 5일에 가서야 겨우 일단락지었다. 2월 11일 드디어 선거인단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날 당선된 선거인들이 2월 25일 장충체육관에 모여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김 빠진 선거였다. 이미 선거인 수만 봐도 결과는 불문가지였다. 외관상 무소속표가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역시 보나마나였다. 대부분이 여당 편이었다. 선거 결과 민정당의 전두환 후보가 90.2%의 득표로 당선되었고 민한당 유치송 후보는 7.7%, 국민당 김종철 후보는 1.6%였다. 간접선거 제도가 국민들 마음속에 정당하지 않다고 각인되는 계기였을 뿐이다. 3월 3일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직후 유신 헌법 절차에 따라 제11대 대통령이 된 지 꼭 반년 만에 다시 바뀐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된 것이었다. 각 정당과 국민은 별 관심이 없었다. 이달 말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각 지역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전선거 운동도 보통이 아니었다. 민정당의 전략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그 여세를 몰아 국회의원 선거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실제 민정당은 다수의 대통령 선거인을 확보했으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었다. 내 선거구만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선거인들이 지역을 누비며 당선 사례를 하고 다녔는데 이 역시 나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간접적인 운동의 일환이었다. 선거일이 3월 25일로 확정되면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하지만 나는 경험이 너무 없었다. 생전 처음 종로와 중구 일대를 돌며 노인정에도 가고 유아원에도 갔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 일일이 가서 예배를 보고 유권자들을 만났다. 내가 여당 후광을 받는 후보여서 그랬는지 특별 대접도 받았다. 대부분 교회마다 목사님이 나를 호의적으로 소개했고 경우에 따라선 즉석에서 그 교회 집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예배가 끝나면 입구에서 신도들과 악수하고 홍보책자도 나눠주었다. 당시는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종로에는 절도 많았다. 교회 순방을 한 뒤 나는 다시 절을 찾아 스님들께 인사하고 부처님께도 삼배했다. 그리고 절마다 두둑한 보시 봉투를 함에 넣었다. 그 가운데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노승 한 분이 있었다. 삼청동 칠보사의 석주 스님이었다. 신자들의 권유에 따라 새벽 5시에 그분을 찾아뵈었다. 그분은 이미 불당에서 아침 예불을 끝내고 묵상 중이었다.
나도 조용히 법당에 들어가 그의 뒤에 앉아 오랫동안 함께 묵상했다. 앉아서 참선하듯 묵상하노라니 나에게는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분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묵상이 끝나고 스님께 인사했다. 스님은 딱 한마디만 했다. 중생을 어렵게 생각하시오.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였지만 막상 덤벼들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가 있었다. 새로 창당했으면서도 민정당의 위세 때문인지 나는 기대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 선거 자금도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나는 학연 덕을 톡톡히 봤다. 대기업 경영자나 이세인 후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세인 선후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선거 치르다 집안 망했다는 말을 부지기수로 들었다. 또 선거는 마약과 같아서 일단 그 열병에 걸리면 집사람, 속고까지 내다 판다는 속설도 있다.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꼭 헛소문만은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다 어디에 쓰이냐는 점이다. 대부분은 선거운동원 동원에 들어간다. 이를테면 당시 종로 중구에는 40개 정도의 동이 있었다. 각 동에는 평균 5개 통이 있고 다시각 통에는 역시 5개의 반이 있었다. 이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 돈이 막대하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관리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 그들은 얼마나 표를 몰아왔을까? 나는 그들이 선거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면 다 알다시피 조직관리란 밴드웨곤 효과, 그리고 나의 조직이 반대로 엇나가지 않도록 다독이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 중평이다. 총선 결과는 첫날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변동 없이 끝까지 간다. 선거운동을 통한 영향은 1, 2%에 불과하다. 나의 경험으로는 그렇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가 열심히 악수하며 돌아다니지만 과연 그렇게 접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거리를 순회한다지만 대부분 시장이나 큰 길가, 점포나 약국, 복덕방, 사무실에 있는 유권자들만 만날 뿐 골목 안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또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합동연설회의 청중 대부분은 인공청중이었다. 동원된 응원단이라고나 할까? 그런 지지자를 동원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지금은 후보가 개별적으로 거리 유세하는 방법만 남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의 호응 역시 미미하다. 여기도 사실은 동원된 응원단이 따라다니며 바람잡는 역할을 하니 순수 유권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운집한 지지군중이 많으면 사기에 큰 영향을 주고 언론에서도 흥미를 갖는다. 사실 선거운동에서 효과가 가장 큰 수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집집마다 보내주는 선거 홍보 자료다. 그 자료만큼은 대부분 읽어본다. 그럼에도 현재 많은 후보들이 홍보 책자에 그다지 정성을 쏟지 않고 적당히 만들고 있다. 그러면 선거의 판세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그가 소속한 당의 이미지와 지지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역대로 호남에서는 보수정당, 즉 다시 읽겠습니다. 역대로 영남에서는 보수정당, 즉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이 승세를 잡았고 호남에서는 전통 야당, 즉 민주당, 신민당, 평민당 및 김대중 지지 세력이 판세를 좌우했다. 이렇게 영호남이 양분되어 있었다. 그래서 영호남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웬만한 후보는 쉽게 당선될 수 있었다. 이런 공천은 당선이라는 등식 때문인지 사실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유권자로부터 지지받아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지도부에 잘 보여 공천만 되면 당선되었다. 자연히 의원들은 중앙당 지도부에 더 접근하려 하고 충성도를 표시해 인정받았다. 중앙정치에 능한 의원들은 질이 낮아도 무난히 당선되었다. 공천은 당선 현상은 우리 선거제도를 타락시킨 주범이다. 이야말로 개혁해야 할 과제다. 그런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나타났다. 부촌인 서초와 강남 지역은 역대로 여당이 강세고 호남 사람들의 생활터전인 인구 밀집 지역은 을의 야당의 표밭이었다. 종로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창신 1동부터 3동과 숭인동 1, 2동은 호남인들의 밀집 지역이었다. 여기는 여당이 발붙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서부의 평창, 부암동 등은 강남과 성향이 비슷했다. 그래서 종로 선거를 치르면서 나는 늘 창숭 5개 동을 의식하고 그곳
2배 이상의 노력을 집중했다. 마침내 내가 창신국민학교 출신이고 그 지역에 연고가 있어 접근하기 용이하긴 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 경험한 선거였지만 무난히 당선되었다. 처음 출마한 나를 50% 가까운 유권자가 지지해 주었다. 이미지상 참신했던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야당의 투사들이 묶인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종로 중구에 오랜 연고가 있는 가문에서 자란 나에게 지지를 보내주었던 것 같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뒤 맛보는 행복감이나 승리감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한다. 특히 당시 나 같은 초선일 때에는 더욱더 그렇다. 나와 동반 당선된 야당의 김판술 선배는 4.19 혁명 직후 민주정권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고 나보다 훨씬 큰 경륜이 있는 분이었다. 그분을 잘 모시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나의 각오는 비장하기까지 했다. 네, 여기 위에 이제 선거 때 사진이 좀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요. 왼쪽 사진에 1981년 처음 출마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낙훈 배우, 즉 이낙훈 선배가 필자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선거 벽보가 그 당시 있네요. 1981년 1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종로 중구에는 모두 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는요. 소제목은요. 초짜 원내 총무의 51%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거연설회장에 열심히 쫓아다녔다. 1948년 재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마포에 김상돈 후보가 나와서 멋진 카이저 수용을 뽐내며 연설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물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 연설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다음 19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부모님과 함께 도남국민학교 교정에서 열린 조소왕, 조병옥 후보의 합동연설회에 갔었다. 딱 한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조병옥 후보가 먼저 등단해 저 아래에 있는 조소왕 후보는 대한민국을 반대해 북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복 차림으로 등단한 조소왕 후보는 이를 능청스럽게 받았다. 내가 북에 갔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 조국 분단을 조금이라도 막자고 남북 협상하러 갔었지요. 그때 방금 내려가신 조 후보가 잘 갔다 오라고 도장을 찍어주어서 갔다 왔어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연설회장이 떠나갈 때도 와르르 웃음소리와 박소리가 진동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조소왕 후보를 열심히 응원했고 그가 전국 최고 득표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 당선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납북되고 말았다. 비난 시절이던 1952년 정부통령 선거 때 이범석 장군이 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부산에서 연설하는 장소에 간 기억이 있다. 이 이범석 장군이 지금 철기 이범석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한때 이승만 대통령의 밑에서 장관을 했지만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에 이제 반대되는 당에 출마하기도 합니다. 안호상 전 문교부 장관이 꼬장꼬장하게 찬조 연설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누구나 생명이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범석 장군은 일찍이 청년 시절 그 생명을 조국에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철학자다운 논리구사였다. 그때 나는 대구 칠성운동장에서 열린 조봉암 대통령 후보의 연설에도 갔었다. 환도 후인 1954년 내가 창신동의 친척 누나댁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해 치러진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대문구에 출마한 민관식 선배가 경기고 재학생 부모들에게 일일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궁금해서 창신국민학교 유세장으로 쫓아가 그의 연설도 들었다. 국회가 개원하는 날 태평로 국회의사당에 직접 가서 당선된 민관식 의원과 김두한 의원이 군중의 박수 속에 나란히 걸어 나오는 장면도 지켜보았다. 여기서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엔 지금 국회의사당이요. 지금의 서울시청 옆에 있었죠. 지금은 나중에 이제 지금이 거기 서울시 의회인가요? 그렇게 거기가 이제 국회였습니다. 나중에 이 국회의사당이 이제 여의도로 이사를 가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1979년인가요? 그때 아마 이사 갈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익희 대통령 후보의 1956년 5월 한강 백사장 연설회에도 가보았다. 1972년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장기영 한국일보 회장이 출마했다. 그분은 좌담회에서는 언변이 좋았으나 대중연설은 한심했다. 유권자 여러분, 외치다가 말이 막히면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마셨다. 다시 시작하고 말문이 막히면 또 물을 마셨다. 또 막혔다. 단하에서 지켜보던 소년들이 일제히 물 마셔 하고 놀려댔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연설회마다 쫓아다녔던 것이 모두 나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었고 국회의원에 대한 선망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직접 출마하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고 저 연단에 서봤으면 하고 부러워만 했다. 그런데 내가 1981년 3월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설회장의 연단에 서는 입장이 되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사회적 분위기는 냉랭했다.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것처럼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회장 분위기는 아니었다.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 민정당이 전체 276석 가운데 151석을 차지해 과반수 의석을 넘어섰다. 민한당은 81석이었고 국민당은 25석이었다. 이런 선거 결과에 전두환 대통령은 대만족했다. 그는 민심의 소재에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반수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것을 훨씬 능가했던 것이다. 3월 25일 제11대 국회에 첫 등원을 했다. 일찍이 국회의원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던 내가 국회에 들어선 데다가 초선 의원으로서 감히 넘보지도 못할 원내총무라는 무거운 감투까지 쓰게 되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자동적으로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하게 되어 있었다. 네, 지금 이종찬 의원이 지금 원내총무 그리고 원내대표란 용어를 여기서 다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원내총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원내대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정치 1번지에서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전두환 대통령이 상당히 고무되었던 것 같다. 민정당의 대표주자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당선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을 것이다. 그것이 원내총무가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는 원내총무가 어떤 자리인지도 잘 몰랐다. 어떤 조직에서든 총무라고 하면 그저 심부름 잘하면 되는 자리인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영어로는 플로어 리더라고 하니 한 정당의 국회 대표가 아닌가. 게다가 상대역인 민한당 고재청 의원과 국민당 이동진 의원은 모두 나에게 버거운 선배들이었다. 고 의원은 입법의원으로 안면이 있긴 했지만 이미 9대부터 호남에서 연거푸 당선된 명망가요. 머리회전이 빠르고 판단력이 능란한 야당의 중심축이었다. 이 의원은 또 어떤가? 그는 과거 민기식 장군을 모셨던 군의 선배요. 6대 국회에 이미 진출한 정계의 대선배였다. 이들을 상대로 내가 원내총무 겸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니 만감이 교차했다. 두 분 총무와 첫 대면하는 자리부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수당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 총무들에게 신경을 썼다. 당시 민정당은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쳐 전체 의석의 반수를 훨씬 넘는 151석의 원내 제1당이었다. 하지만 나는 역대 어느 국회에서보다 원내 문제를 풀어가는 협상 파트너로서 야당 총무들을 존경하고 대화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네, 이 당시 사진이 지금 있습니다. 제11대 국회 시절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들, 왼쪽부터 고재청, 민한당 총무, 필자, 이동진 국민당 총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제가 설명을 조금 하면요. 이 당시의 야당은 소위 그 관제 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1.5 정도 되는 그런 수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당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정치규제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국회 운영에서는 대야 관계보다 정부와 여당, 즉 청와대와 민정당 간의 문제가 더 복잡했다. 우선 당시 청와대나 신군부 측에서는 국회를 그리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국회의원이란 원래 백수건달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국회의원의 신분이 차관보급으로 격화된 것도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뿐인가.
청와대와 정부에는 국회는 늘 시끄럽고 귀찮은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 때문에 제5공화국 헌법에는 아예 국회 개원 일자를 1년에 15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국회의원이 모처럼 당선되어 국회에 오면 150일만 회의하고 나머지는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야말로 백수건달로 놀라는 것인가?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국회의원의 겸직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는지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평상시에 자기 직업이나 사업에 충실하고 나머지 기간에만 국회에 나와 국정을 논의하면 된다는 생각 자체에 큰 오해가 있었다. 이처럼 입법부의 기능을 제한하고 행정부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체제와 정부 운영 방식은 오래가기 힘들었다. 둘째는 국회의원 당에서 파견한 대행자라는 인식이 문제였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에서 공천해 만들어낸 대리인에 불과하니 당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수기 노릇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 북한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에 대의원을 파견할 때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민정당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거 민주공화당을 창당할 때도 사무국을 강화해 당과 국회를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국회 비하 인식 때문에 이재용 대표처럼 정계에 오래 몸담고 의회 경험도 많은 분들이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권정달 사무총장과 처음부터 마찰을 빚었다. 이 대표와 권 총장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첨예해졌다. 당사에 나가면 출입기자들이 가장 민감한 법이다. 당의 실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출입자 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아침이면 총장실은 장바닥처럼 붐볐고 대표실은 한산했다. 권 총장은 만사를 청와대의 당 총재와 직거래에 집행하면서 대표에게는 겨우 사후에 알려주는 정도였다. 자연히 그가 뉴스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제 민족운동을 하셨던 이재형 의원은 지금 대표 직책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총재로서 전두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내 총무인 나는 의회 경험이 풍부한 이재용 대표에게 원내 문제를 보고하고 지시나 자문을 받았다. 이런 양상이 굳어져 마치 나와 이 대표가 한 통속처럼 되고 보니 권 총장은 윤석순, 이상재, 양 사무차장과 의논해 당무를 장악하면서 나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곤 했다. 이 대표는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권 총장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다. 나중에 그의 회고록에 언급한 것처럼 자기를 일회용 들러리로 여기는 것을 항상 경계했다. 네,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재용 대표와 권정달 총장이 주재하는 11대 국회 시절 민정당 회의 모습. 왼쪽부터 필자, 즉 원내총무, 왕상은 중앙위 의장, 이재형 대표, 권정달 사무총장 이렇게 맨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재영 대표의 회고입니다. 그들, 즉 신군부는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에 전면에 나설 수 있을 때까지 구정치인들이 충실한 들러리 역할을 해주기 바랐던 것이다. 네, 이거는 운경재단 정치 이전의 것을 하러 왔소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는 이 대표와 권 총장의 불화가 자칫 외부로 드러나 결과적으로 당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정치인을 활용한 뒤 필요 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의리 없는 무지한 군인들로 비칠까봐 괴로웠다. 그래서 권 총장에게 조금 더 이 대표에게 다가가 선배로서 존경을 표할 것을 여러 번 권고했지만 헛수고였다. 하여튼 박정희 정권 이래로 여당 내부에서 당과 국회의 관계는 우리 민주제도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장의 위상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설령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정치의 중심이다. 미국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이나 뉴트 깅그리치 공화당 의장이 하원을 좌지우지한 것을 보면 그 위상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정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장의 위치를 존중했다. 그 자신이 한때 국회의장이었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신익희 의장을 존중했다.
자유당이 여당이 된 뒤에는 자유당의 2인자인 이기붕 의장이 되었다. 이기붕이 의장이 되었다. 4.19 혁명 뒤 내각 책임제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막강한 권한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의 장로격인 곽상훈이 국회의장이었다. 참의원은 백낙준 박사가 의장이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그분들이 의회를 완전 장악했다. 국회의장 직위에 힘이 빠진 것은 제3공화국 때부터였다. 대구에서 공화당 공천으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 이효상은 상임위원장이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느닷없이 하룻밤 사이에 국회의장이 된 횡재 케이스였다. 그런가 하면 유신 시대의 유정회 출신 백두진은 국무총리까지 지낸 그의 경력에 걸맞지 않게 차지 처리, 자기 수종 노릇을 하라고 무리하게 밀어서 의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경우였다. 그는 결국 관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야당 측으로부터 배척당해서 국회 본회의 사회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이런 무리수가 11.6이라는 대변란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결국 국회의장을 껍데기 정도로 생각하는 청와대의 발상이 문제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스스로 국회의장의 위상을 세우고 제한된 권한 속에서나마 소신껏 역할을 한 사람을 꼽자면 이재형, 이만섭 정도다. 국회에서 왜 해마다 날치기가 성행하는가? 그 원인이 꼭 단상을 점거하는 야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청와대가 자기 뜻대로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야당은 이에 반대하다 보니 무리하게 단상을 점거하게 되고, 그에 반해 여당은 어떻게든 청와대 비위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날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폭력 국회의 모습까지 연출되곤 한다. 국회에서 매년 습관성으로 날치기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청와대의 명령이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입법부의 독립만 보장된다면 폭력 국회, 날치기 국회, 단상 점거 국회는 반드시 사라진다고 확언할 수 있다. 1981년 9월 그의 정기국회가 개회되었다. 예산안 심사가 순조로운가 싶더니 야당이 갑자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한당 대변인이 정부 여당이 독주하는 예산안에 우리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라고 발표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다. 나는 고재청 총무를 설득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자고 했으나 그는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라고 막무가내였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심의 마감 일자는 매년 12월 2일이다. 그날이 지나면 정부는 가 예산안을 짜야 한다. 11월 30일까지 야당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에서는 독촉이 빗발쳤다. 권정달 총장은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와서 오늘 밤 안으로 제3당인 국민당과 협조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시오 라고 명령적으로 말했다.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당시 그는 실세였다. 그날 저녁 나는 고재청 총무와 국회 도서관 열람실에서 은밀히 따로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호소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뒤 첫 번째 국회입니다. 이번에 만약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전례를 만들면 앞으로의 국회는 불행하게 됩니다. 국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대결의 장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여기서 타협 방안을 찾읍시다. 고 선배께서 먼저 요구사항을 말씀하십시오. 나의 진지한 설명에 그도 긴장했다. 이거 보세요. 정부가 긴축 예산이라 해놓고 새마을운동본부 예산은 5배로 올려놓았어요. 대통령 아우가 사무총장이라고 내무위나 예결위에서 한 푼도 깎지 못한다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여당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왜 거기에 따라 춤을 춥니까? 아, 그게 문제였습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형님 예산이 문제였으나 당시에는 아우 예산이 문제였다. 여당 소속 예결위원장이 그 예산 성역이라는데 이 총무가 그걸 조정할 수 있겠어요? 그의 이야기는 나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속이 끓었다.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나는 먼저 권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전했더니 권 총장은 이런 지하에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이 청와대 지시라고 딱 잘랐다. 그 순간 나는 고재청 총무가 헤어지면서 조소인지 동정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즉시 청와대로 전화했다. 밤 8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다. 허화평 보좌관이 사무실에 있었다. 지금 각하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긴급히 결심을 얻고자 합니다. 각하는 위층 사저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저로 가시면 비상시 아니면 전화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 각하의 특별 지시입니다. 국회 예산 처리가 꼬인 것도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하면 안 될까요? 급하면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죠. 국회 예산안이 긴축 예산이라고 해놓고 정경환 사무총장의 새마을 예산은 5배로 올렸습니다. 야당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에서는 그 예산을 성역이라고 손대지 말고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나도 납득을 못하는데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손을 좀 대야겠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전화 끊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쯤 지나서 허화평 보좌관의 전화가 걸려왔다. 각하께 말씀드렸습니다. 각하께서 예산안 심사권은 국회가 갖고 있지 않느냐. 국회에서 심사하는데 성역이 어디 있느냐. 소신껏 하라는 분부이십니다. 나는 이 카드를 들고 즉각 고재청 총무에게 연락했다. 정재철 예결위원장도 함께 만났다. 고 총무님, 새마을 예산 어떻게 하면 만족하겠습니까? 고 총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던 것 같다. 다른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즉시 정재철 위원장에게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새마을 예산은 특별히 증액되지 못했다. 다음 날 정경환 사무총장이 나에게 화풀이하듯 항의했다. 근면 자립 자조 협동이라는 다시 읽겠습니다. 근면 자립 자조 협동하려는 새마을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실상은 대통령 아우님 체면 구겼다고 펄펄 뛰었던 것이다. 이날 야당은 다시 등원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물론 야당 요구대로 새마을운동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순간 나는 야당에 섭섭함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찬성에 손들어준 전례가 없어서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로 반대하는 것이 나에 대한 최대의 호의라고 고재청 총무가 말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제11대 국회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원내 총무와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4년깍 채워 수행했다. 여야 의원들과 출입 기자들로부터 비교적 호평을 받았던 것 같다. 제11대 국회는 긴장되고 삼엄한 분위기에서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맑게 나던 의원들은 모두 정치풍토 쇄신법으로 묶이거나 정계를 은퇴했고 신인이 많은 국회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된 국회에서 여당 총무마저 경화된 태도를 취했다면 아마 의회 민주주의는 작동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의 모토는 51%주의였다. 여당은 51%에 만족하고 야당에게도 49%의 역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방침이었다.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국회의 토론의 장 기능이 다시 살아났고 정부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여야가 51%주의를 존중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이 왜 필요할까? 네, 이제 8장 민의의 전당과 51%주의의 첫 번째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장 이철이 장영자 사건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